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백두산 간도 연구를 하고 있는 문상명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서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부분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지도로 보는 서울, 빛나는 수선의 가치를 담은 지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선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아마 중간쯤 가면 제가 왜 수선이라는 단어를 넣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프롤로그, 뭔가 시작하기 전에 인간의 지도라는 제목을 담았는데요. 여러분들 지도하면 떠올리시는 것들은 아마 매일 쓰시는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네이버 지도, 실상에 쓰는 지도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지도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재,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지도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빌론의 세계지도라는 건데요. 이 지도는 기원전 6세기 이 정도에 있던 거고 크기를 제가 적었어요. 8.2, 12.2. 즉 성인의 손바닥 정도 되는 이 점토판 지도예요. 자,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이런 것도 지도더라. 또 최근 이슈가 되는 울산 안부대 방각화, 그것도 역시 지도더라. 즉 뭐냐면 인간이 뭔가를 찾으러 가는 곳,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끄적끄적 그려놓은 것을 다 지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지도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여성분이죠. 엘리자베스 1세예요. 무려 44년간 통치를 했고 본인이 집권을 하기 전에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25살에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자베스 1세는 손에 천체를 들고 있어요. 천체를 쥐고 이렇게 초상화를 그렸어요. 즉 무엇이냐? 이 세상이 드디어 내 손 아래 왔다라는 것을 확신시키는 그러한 표출입니다. 또 그 자화상 같은 걸 그릴 때 항상 지구본을 손 밑에 넣거나 했습니다. 배경도 재밌어요. 뒤에 보면은 이게 뭐죠? 대항해 시대를 상징하는 그림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뿐만 아니라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초상화를 그릴 때 항상 거의 지구본이라던가 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 뒤에 배경으로 또는 발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그림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 이 옷을 보시면은 이 점들이 다 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나의 눈으로 다 지켜봐. 그래서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녀의 발밑에 지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의 발밑에 있다라는 어떤 본인의 그 자신감, 확신, 절대 군주로서 절대 왕권의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어려워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그래서 줄여서 강리도라고도 부르는데요. 1402년에 바로 조선을 세운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는 역대 나라의 모든 수도를 다 기록했어요. 보시면요. 단연 우리 한반도의 모습이죠. 이 지도는 사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끝은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한 부분인데요. 아프리카도 있고요. 중동도 있고요. 유럽도 나와 있습니다. 즉 14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시아 최초의 전 세계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만들지 못했고요. 일본에서도 만들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나라를 건국하고 이런 전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당시 군주의 자신감, 그리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옛날 지도가 갖는 힘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확대해서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료로서 해석할 수 없는 당시 어떤 공간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더욱더 잘 엿볼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서울, 옛날 이름 한양에 대해서 볼 텐데요. 제가 제목을 우리 옛 지도라고 했고 우리 역사 문화의 총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도 안에는 당시의 역사적 인식과 사회상과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총체적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끝에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는 여기 써있는 대로 1861년에 만들어졌어요. 대동여지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여러 대학에 굉장히 여러 점이 이미 소장되어 있습니다. 목판본이라 많이 찍어냈고요. 비슷한 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861년에 이 지도가 탄생되기까지 사실 이 앞에 굉장히 많은 지도들이 축적되어 있었고, 그런 축적된 어떤 정보들이 다 모여가지고 드디어 이 지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거꾸로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하실 거 말씀드릴게요. 이 지도는요, 지금 조선방역지도라고 했고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입니다. 조선 전기의 국보로 지정된 지도예요. 조선 전기의 지도의 특징과 조선 후기의 지도의 특징, 형태적으로 어떤가요? 다르죠. 이 지도가 요즘에 뭐 한반도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면 이 지도는 좀 많이 다르고, 특히 이 윗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다르죠. 쉽게 말해서 오늘 하나 기억하실 거, 조선 전기의 지도는요, 이 위에 부분이요 평평해요. 이 주름이 간 것처럼, 이마주름처럼. 즉 당시에는 이 북방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이 만주에 대한 인식, 어떤 지리적인 정보가 소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어져 있고, 그래서 조선 전기의 지도는 이 윗부분이 이렇게 평평한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도의 특징을 보면 밑에 뭔가 글씨가 많이 써 있는데, 그 글씨의 내용은 조선시대 과거 시험 방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즉 조선시대에 누가 급제를 했고,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어느 가문이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당시 지도의 특징은 단순히 이런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정보까지도 담아 놓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동국여지지도. 제가 가운데 놓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전기와 후기의 중간 단계겠죠? 네, 맞습니다.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도인데, 이 지도는 이따가도 제가 언급드릴 테지만 윤두석, 굉장히 유명한 화원 집안이에요. 3대가 화가였어요. 화가가 그린 지도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굉장히 화려했던 탄수화 느낌들이 지도에도 녹여져 있습니다. 이 지도도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윗부분이 정보가 좀 소락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압록강이나 두만강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지도가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이 지도는 북한 장파 지도라고 해서 북쪽 지역의 모습만 특별하게 그린 지도입니다. 자, 이 지도는 지도 같나요? 지도 같지 않죠? 이 지도는 특히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지도인데 무슨 회화 작품 같아요. 요게 지금 백두산이에요. 해바라기 꽃 같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압록강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두만강에 간 길이고, 여기 삼지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갑산부의 지도입니다. 도별도도 이렇게 자세하게 회화 그림처럼 그려놨어요. 자, 이 지도는 해동여지도는 경기도 부분을 그린 지도인데, 단연 이 경기도에서 이 한양 부분이 강조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글씨들은 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리들을 쭉 적어놨어요. 당시에도 이 지도는 우리 기준에서 정확하지 않지만 당시에는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압록강 변개도라고 해가지고, 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주변 중국 쪽과 우리나라 쪽의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담아놓은 지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대동여지도 말고도 많다. 도별도도 있다. 특수도도 있다. 관방도도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관방지도라는 게 유행을 합니다. 국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지면서 조선 북부 지역에 대한 자세한 지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고,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천일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인데 굉장히 색채가 뛰어나고 아름답습니다. 특히 이 산 쪽을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고, 이 지명 명칭들을 보라색으로 채색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 시기에 돈 좀 있는 양반님이시라면 갖고 싶지 않으세요? 딱 이거 갖다가 집에 병풍으로 내대 놓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오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지도들이 꽤나 병풍으로 많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회화 작품처럼 즐기기도 했던 그런 문화 작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옛지도에 그린 한양
한약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는요, 천하 대충 일람 지도라는 지도입니다. 서울대 규장각과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개인 소장 몇 작품들이 있는데요. 천하 대충 일람 지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다 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하는 누구 중심이다? 중국 중심이에요. 그린 천하가 다 중국이고요. 거기에 조선 한반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국 지도를 갖다가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그린 거겠죠.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자존심과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북경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한양이에요. 한양. 조선의 중심이자 수도인 한양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 크기보다 크게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중심이다, 한양은. 북경과 대조했을 때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도는 동국대지도라는 지도인데 굉장히 날씬하고요, 길어요. 그리고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요. 이 지도도 보물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가로로 되어 있는 지도예요. 당시에 만든 지도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도고, 나중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신다면 거의 대부분 수장고에 넣어져 있는데 보실 수 있다면 한번 꼼꼼히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도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건 요 부분이 방락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지도를 보시면은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나오는 이 줄기들이 끊어지지 않죠. 우리나라의 어떤 백두대간을 살렸고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단연 볼 수 있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한양이에요. 한양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빨간 선들이 보이시죠? 바로 도로입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한 어떤 네트워크망을 전국적으로 설계한 도시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까 처음에 제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지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회화적으로 아름다운데, 역시 여기 지금 한양의 모습인데요, 국토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어떤 지도에서 보면 한양을 경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어떤 지도는 경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과 도, 무슨 차이일까요? 경성이라는 거는 어떤 성과, 한양 도성을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도라는 것은 좀 인문지리적인 나라의 수도라는 거를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양은 다양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지도는 광여도라는 지도입니다. 광여도라고 하는 지도 첩 안에 각 지역이 한 장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왼쪽 부분은 바로 개성의 부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송악산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이 지도는 보면 도성도예요. 한양 도성의 모습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분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딱 봐도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 이 개성부는 좀 더 첩첩첩첩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개성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들을 잘 살려내어 그린 지도입니다. 본격적으로 한양을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지도 하나, 둘, 세 장을 제가 이렇게 올렸는데, 이 지도는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대동여 지도 22첩으로 되어 있죠. 맨 꼭대기로 올라가 볼게요. 맨 꼭대기 올라가 보면 바로 이게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쪽이 바로 북한 쪽에 있는 온성입니다. 굳이 온성을 그리려는데 조금 그려야 돼요. 조금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나머지 여백들이 많이 남죠. 여백을 어떻게 할까? 버릴까? 아니, 아까워. 뭐라도 그려야지 라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뭘 그렸냐? 이 대동여 지도에 대한 그 기호 표기에 대한 어떤 설명, 해설, 그리고 이 옆에다가 뭘 담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위에 남는 여백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걸 그려 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양의 모습이에요. 맨 위에. 여러분 모르셨죠? 대동여 지도의 맨 위에 첩에 이런 걸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상단의 여백을 이용해서 이 지도 제작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영리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잘 보시면요, 이 부분은 경조 오브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바로 한양이고요. 이 한양 주변까지 그려 넣은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경조라는 것은 수도 한양을 의미합니다. 행정구역을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오브는 경조,
한양, 수도 한양을 5개의 지역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구역이겠죠. 그러면 그 5부는 무엇이냐면 중부, 동부, 서부, 남부, 북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도를 그릴 때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한양의 행정구역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삼각산이 보여요. 여러분, 삼각산 하면 무슨 산이죠? 북한산이죠. 북한산성이 그려져 있고요. 북한산에서 이어지는 맥이 바로 한양도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 5부도에는 북한산과 그리고 한양도성, 그리고 이 앞에 요거는 무슨 강일까요? 한강이죠. 요즘에는요, 여러분, 여기 전체가 서울이죠. 당시의 서울은 어디였어요? 딱 요까지가 서울이에요. 사대문 안에만 서울이었습니다. 그 주변은 다 뭐였다? 경기도였어요. 그러면 서울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게 글로만 읽다 보면 이렇게 와닿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북한산 있죠. 요 북한산 부분, 그 여기 한양도성이고 산이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한양이라는 공간은요, 그냥 막 아무데나 한양한 건 아니에요. 정말로 풍수지리적으로 고민을 하고 지정학적으로 위치도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 한양도성을 만들었습니다.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한양을 안에를 감싸는 4개 산이 있고 그 밖을 감싸는 또 4개의 산이 있어요. 내사산, 외사산이라고들 부릅니다. 그렇게 하면 뭐가 유리할까요? 방어에 엄청 뛰어나겠죠. 안전하겠죠. 외적이 쳐들어올 때. 그리고 한양은요, 자연 방어선을 갖고 있어요. 산으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우리 뒤에 있는 바로 북악산 또는 백악이라고도 불러요. 북쪽에 있으니까 북악산이고 백악이라고 부르니 왜 백악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경복궁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북악산 딱 보이시죠? 그거 보면은 어때요? 바위가 드러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얗다라고 해서 백악이라고도 불렀던 거고요. 그리고 옆쪽 보면 인왕산과 그리고 낙산 또는 타락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산 또는 목멱산이라고도 불러요. 방금 제가 자연적인 산으로서 방어를 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산들이 이 평지까지 다 연결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기준으로 해서 성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남산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관악산이 있고요. 또 동쪽으로 더 가면 아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덕양산이 있고요. 북쪽은 바로 북한산, 삼각산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1788년에 만들어진 지도고 이름은 도성도입니다. 한양 도성도이고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요. 방금 봤던 지도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제가 반대로 놓은 거 아니에요. 원래의 이래요. 지금 여기가 남산이에요. 여기가 바로 북악이고요. 여기가 경복궁입니다. 지금 지도가 거꾸로 되어져 있어요. 글씨 보시면 여기 지금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왜 이렇게 거꾸로 그려졌을까요? 왕이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보기 쉽게 제가 다시 돌려놨습니다. 돌려놔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삼각산, 북한산이 보이고요. 여기 경복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경희궁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사직이고요. 그리고 이 지도 보시면 옆에 그 주기들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대략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나 걸리고 등등등등. 당시에도 이런 정보들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지도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옆에 주기에는 또 무슨 내용이냐면 행정구역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행정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과 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방은 뭘까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동이에요, 동.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네 이름을 방과 개로 조선시대는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도성의 개수가 379개나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조선시대 수도 한양의 행정구역을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구역을 나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밀하게 구역을 나누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도시 관리가 잘 되었다. 인구 조사도 되었다. 즉 동사무소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가 맨 앞에 슬라이드의 제목이
빛나는 수선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선의 의미가 뭘까요? 김정선 만든 지도인데 제목이 수선전도예요. 건수선, 자경사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선의 땅이다 라는 의미인데 최고의 선정을 이루는 일은 수도인 경사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수선형을 많이 쓰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북경 지도를 수선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선이라는 것은 선을 먼저 행하는 그 으뜸이 되는 왕이 있는 땅이다 라고 해서 수선전도라고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한양은 아까 내사산, 외사산 기억하셨죠? 그런 어떤 풍수지리적인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러면 한양은 또 계획도시예요. 신도시예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도 물론 중국에서 따왔어요. 이 구조는 무엇을 바탕으로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례 고공기에서 따왔는데요. 주례 고공기에 보면은 장인이 도읍을 조성할 때 도시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도성 안에는 몇 개의 길을 넣고 그리고 종묘사직을 설치하고 시장을 앞에 놓고 이게 바로 주례 고공기에 나오는 방금 그 문구고 이게 이 책 부분이에요. 도성의 구조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양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에 의해서 한양이라는 걸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양이라는 도시는 단순히 주례 고공기만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 한양,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적인 자연 지형, 이러한 특수한 그 상황을 반영했다. 그래서 지형적 특징,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점, 그리고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산들을 연결하여 성곽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 배치로 만든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사용을 했어요. 한양 안에다가 하나하나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뭘 제일 먼저 건설했을까요? 종묘와 사직을 먼저 건설합니다. 사직 여기 있죠. 그리고 종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왕궁을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궁궐이 정궁이죠. 경복궁이고요.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이 있고 창경궁,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5개의 궁궐이 있는데 누가 제일 궁궐을 많이 소유한 부자일까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거처했던 궁궐은 많이 있어요. 처음에 광해군이 경운궁을 원래는 그 월산대군의 집인데 뺏어가지고 경운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광해군이 여기 말고도 지금 창덕궁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궁궐들을 만들고 그리고 물론 이 지도는 그 조선 후기의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지도에는 덕수궁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론 명칭도 여기는 지금 경운궁으로 되어 있지만 나타나 있지 않는 지도가 대부분이고 후기로 가면 나타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보실 것은 뭐냐면 이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꼬불꼬불한 요 선들 보이세요? 요 선이 뭘까요? 청계천입니다. 자, 대천이라고 불렀죠. 청계천은 여러분 자연하천일까요? 인공하천일까요? 인공입니다. 도성이 분지다 보니까 가운데로 물들이 다 내려와요. 이렇게 다 가운데로 물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얘가 여름철이면 범람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깝게 여기 르메이르 빌딩 광화문 교보 있죠. 거기 가시면은 그 빌딩 만들 때 그 밑에 복원한 부분들이 다 보일 거예요. 벽 전체에다가 광화문 그 일대에 층위가 몇 세기 층위 해가지고 쭉쭉쭉쭉 층들이 있어요. 역사 층들을 옆에다가 세워놓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가시면 꼭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청계천이 범람해서 르메이르 빌딩, 그 광화문 교보문고 있는 데 있죠. 그쪽, 그 뒤에 청진동 해장국으로 유명했던 그 피막골이라고 했던 그 지역, 거기까지 범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준천 기록도 있어요. 개천을 계속 준천하는 거예요.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청계천은 어떻게 보면 이 한양 도성의 하수구 역할도 했지만 또한 생활용수의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대신들이 많이 논의돼요. 이거 하수구를 쓸 거야? 생활용수야?
둘 다 했던 어떠한 그 한양 도성의 소통을 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청계천이다 보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도성 안에서 시체가 어디로 나갈까요? 시구문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한양 도성을 어떻게 보면은 산과 성곽으로 되어 있어서 폐쇄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양이 분지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소통이 잘 안 되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방어가 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청계천이 있음으로 해서 바람길이기도 하고 소통의 길.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뭐랑 만나죠, 결국은? 중랑천으로 내려가서 한강과 만나게 되죠. 이러한 통로의 구실을 한 게 바로 청계천이었고요. 청계천의 개천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천화도라고 하는 지도첩 안에 있는 한양도인데요. 궁궐들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놨고요. 그리고 이 육조거리와 운중가를 잘 그려놨고요. 그리고 청계천의 모습도 잘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건 뭘까요? 한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가셔야 될 것. 우리가 부르는 한강과 조선시기에 부르는 한강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한강을 다 통틀어서 한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조선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한강이 한 8개의 강이 있었다라고 팔강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은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한강진, 한강 아시죠? 어딘지. 거기가 한강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면 용산강도 있었어요. 용산강은 어디예요? 지금 용산인데 거기가 용산강이었어요. 즉 구역을 끊어서 불렀습니다. 자, 오늘 또 알고 가면 재밌을 상식 두 번째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무슨 문이에요? 지금 우리 재단하고 가까운 서대문이에요. 아까 말했던 줄의 고공기에서 도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들이 큰 게 일단 4개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문들이 또 4개 있죠. 자, 여기 서대문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문일까요? 동대문이죠.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남대문이죠. 그쵸? 얘랑 보면 어때요? 이 그림에 의하면 2층으로 되어 있죠. 뭔가 좀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큰 문처럼 표현을 했죠. 자, 여기 볼까요? 얘는 서소문이라고 돼 있어요. 즉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에 있는 문이거든요. 자, 얘는 단층이 한 층이에요. 작은 문이니까. 여기도 보면 얘도 지금 북쪽문과 동쪽문의 사이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작게 그렸어요.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지금 창의문이에요. 창의문. 인왕산 저쪽으로 올라가시는 창의문도 보면 한 층이에요. 한 층. 작은 문이니까. 자, 그런데 북대문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숙정문. 여기 있습니다. 근데 숙정문은 북대문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가. 다른 대문들은 이렇게 을이 뻘쩍지근하게 크게 그렸는데 얘만 이렇게 조그만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닫아놨습니다. 북대문을 왜 닫아놨을까요? 기록에도 실제로 있습니다. 나라에 음기가 가득해서 이 문을 닫아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 열어요, 진짜로. 근데 비가 많이 온다? 닫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닫아요. 거의 대부분 닫혀 있어요. 언제 여냐? 정말 비가 안 올 때만 옵니다. 실제적으로 닫아놨던 이유가 있습니다. 방어입니다, 방어.